네, 월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지수의 상승 탄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리 크지 않은 강도에서 강보합 정도에서 출발했었는데 지금 음전했습니다. 0.1% 정도 하락하는 구간인데요. 2858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확실히 강하죠. 0.86% 올라가면서 854선에서 지수는 엇갈리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종목들 이분과 짚어볼게요.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지수 흐름을 체크해봤으니 이제 종목의 움직임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와 또 지수가 함께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소폭의 상승 정도에 지금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가 1% 넘게 밀리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함께 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HPSP,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정도 상승불이 들어와 있고요. 2차전지 안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눈에 띕니다. 에코프로 BM이 3%대, 에코프로가 6%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이제 선별적인 좀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한 주 제약바이오가 정말 강했다면 오늘은 그쪽에서의 수급이 다른 섹터로 많이 이동이 된 모습입니다. 다른 쪽을 좀 체크해 보면요. 오늘 조선주가 일제히 1에서 2%가량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랜만에 K뷰티, K식품, 그리고 변압기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료 안에서도 사조 그룹주들 상당한 시세가 장 초반부터 나오고 있고 화장품주도 오랜만에 실리콘투 비롯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전력객이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이 모두 다 올라갑니다. 재룡전기는 또 한 번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우주항공 국방이나 원전 같은 또 종목들이 이제 윤 대통령의 방미 관련해서 오늘 또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그러면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이분과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시장에서 금호석유가 장 초반에 9% 정도 크게 올랐습니다. 저희의 종목이기도 했어요. 5월 말에 말씀해 주셨는데 석유화학주 하반기에는 조금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석유화학주가 아니고요. 그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PB 0.3배, 0.2배까지 떨어져 있는 종목을 모아나가면 언젠가는 올라오겠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올라오는 폭 자체가 굉장히 작을 수 있어서 원래 가장 처음 말씀드렸던 종목이 유니드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효성첨단 소재와 그 다음에 이 종목 지금 금호석유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고무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연고무의 생산이 줄어들면서 합성고무 가격이 올라간다. 합성고무의 증산이 당분간 없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이었는데 이 유지되는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 대만의 라텍스 제조업체가 상한가를 치면서 라텍스 수출량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연동되어서 지금 관련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여전히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 쫓아가시면 목표 수익률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지금 나쁘지 않다. 현재 구간에서도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도 상승 여력 있지만 우리 급등 구간에서는 보지 말고 조금 조정 나왔을 때 체크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종목들 하나씩 만나볼게요. 화학 쪽에서 또 그래도 가지고 오셨는데 국도화학입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에폭시 수지가 뭐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매수의 타이밍인지 그 부분부터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자,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석유화학 쪽, 에폭시도 결국은 석유화학에서 분리되는 거니까 석유화학 시황이 좋아야 되는데 석유화학 시장은 안 좋거든요. 그러면 에폭시 시황은 SBR이나 BR처럼 좋은가, 합성고무처럼 좋은가를 지금 살펴보시면 자, 올해 지금 연간 기준 매출액 과 영업이익이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현재 지금 예상은 되고 있고요. 지금 특히 주목하는 것은 2분기에 급격하게 올라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지금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는 전혀 오른 게 없이 최근에 석유화학 다른 종목 움직임처럼 이렇게 흘러내린 것 자체가 반등의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종목의 제가 보는 핵심 포인트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2분기 실적 예상보다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다음에 3분기와 그 이유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지켜봐도 괜찮은 구간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우리 체크해봤던 에폭시 수지가 도대체 뭐길래 이게 범용 접착제로 쓰이고 도료 쪽에 쓰이는 건데 중국이 또 최대 소비국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좀 괜찮나요? 개선될 여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말씀해 주셨던 중국 쪽은 뭐 쉽게 늘어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의 뭐 부동산 시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 보면은 뭐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자, 이제 두 가지 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이제 준비된 그림을 살펴보시면 자, 에폭시 수지 쪽에 있어서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소위 바닥재 혹은 뭐 우리가 흔히 쓰이는 뭐 페인트 안에 도료 이런 쪽에 수지로 쓰이는 것은 맞는데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쪽 수지로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친환경이라든지 전기전자 부품 쪽에 코팅하는 쪽으로도 쓰인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바닥 소재, 바닥에 그 번쩍거리는 그 소재가 이제 에폭시 소재라고 봐야 될 텐데 그 에폭시 수지가 그런 바닥재나 이런 쪽으로 쓰일 때는 단가가 낮지만 전기전자 제품이나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개선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수출 물량을 보시면 갑자기 6월 달에 급증하는 모습, 2분기로 가면서 급증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미국향인데 미국이 하반기에 아시아 4개국의 에폭시 수지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추가 관세 받기 전에 지금 물량을 엄청나게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가는 당연히 뭐 좋을 수 없을 거고 어쨌든 밀어내기를 하니까 수출량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유럽 쪽도 뭐 비슷한 움직임이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밀어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 별로고 미국 쪽에서도 2분기까지는 증가하지만 3, 4분기는 별론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인도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도의 지금 부동산 시장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맞아요. 있고요. 네. 인도의 건설 시장이 폭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의 자동차 시장이 또 늘어나고 있고요. 인도의 석유화학 시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인도가 화학 쪽에서 석유화학 쪽에서는 순수입국으로 전환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공장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공급량 제한된 상황에서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인도는 이제 순수입국으로 전환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중동 우려, 중국 우려 여러 가지 있지만 늘어나는 인도 수요 쪽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은 충분한 메리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쪽과 유럽 쪽에서 이 중국의 부족한 부분들 좀 상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역별 이슈들을 좀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바닥권에 위치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실적과 함께 턴하는 모습을 우리 체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밸류에이션을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점검하고 갈 텐데요. 자, 전 세계 에폭시 캐파를 봤을 때 국도화학이 넘버원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지금 가장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1위 업체라는 측면에서 전혀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밸류에이션 위치가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려를 반영한 주가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0.5배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종목의 지금 BPS가 9만 원이 넘는데 그게 이제 2021년도 가장 시황이 좋았을 때 딱 한 번 달성했던 가격인데 저 정도 가격은 어렵겠죠. 아무래도 중국 물량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 하반기에 물량이 조금 줄어든다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저 정도 위치까지 회복하기는 어려우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이전의 상단치가 0.5배 정도의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0.5배까지의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45,000원 정도의 목표가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봐서 2분기에 양호한 실적, 하반기에 비교적 견조한 실적 이렇게 본다면 저는 뭐 PBR 0.5배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점차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봤을 때 45,000원 정도의 가격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하이브입니다. 엔터주가 요즘 너무 안 좋아요. 올해 정말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앨범 판매량도 저조하고 비용 늘어나고 각 엔터사별로 뭔가 악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 BTS의 복귀가 과연 뭔가 좀 주가 흐름을 바꿔줄 수 있을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말씀해 드린 것처럼 엔터사가 전부 다 지금 D 레이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실적 때문인가요?
네, 뭐 실적도 실적인데 작년에 워낙 강하게 성장했던 게 결국은 음반이라고 네. 봐야 될 텐데 음원이야 이제 꾸준히 여전히 성장할 걸로 보여지지만 이 음반 쪽을 보시는 것처럼 2023년에 약간은 비이성적으로 급증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올해 일단 줄어들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상반기가 급폭이 컸고 하반기에는 일정 부분 반등할 거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작년에 이것을 끌어올렸던 히어로 둘은 누가 뭐래도 스트레이키즈와 세븐틴이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븐틴과 스트레이키즈의 음반 판매량이 올해 얼마나 나타날지 뭐 BTS가 돌아오긴 하지만 전체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뭐 진 혼자의 힘만으로는 뭐 상대적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의 핵심 포인트는 저 줄어드는 24년도 음반 판매량의 예측이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저 줄어든 것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 수급과 전체적인 드레이팅을 동시에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보기에 급격하게 회복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나올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뭔가 빅히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나 해야 될 텐데 자 이것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높게 졌던 그런 밸류에이션들을 할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지금 할인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봐도 괜찮은지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 가져갈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BTS입니다. 4분기에 이제 진이 음반 발매하면서 완전체 컴백에 대해서 뭔가 좀 기대가 모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진의 혼자의 힘만으로는 아무래도 강한 퍼포먼스를 보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과거에 뭐 7멤버들이 다 각자의 색깔이 네. 있고 각자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들이 있지만 뭐 지금 각자 혼자 했을 때 그 파괴력보다는 아무래도 모였을 때 파괴력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어쨌든 BTS는 돌아올 거니까 그 부분을 미래에 선반영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 캐치아이라든지 이런 새 팀들이 뭔가 파격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나름 뭐 신규 브랜드 쪽에서는 아일릿은 뭐 그냥 뭐 선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뉴진스는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만 8월 달에 또 다시 이제 복귀할 르세라핌이 여러 가지 논란을 딛고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그다음에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그 마케팅비에 대한 부담감은 또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좀 물음표를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목표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고려를 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것만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밸류를 높였던 게 저는 위버스라고 보거든요. 근데 위버스의 MAU, 그러니까 먼슬리 유저가 쉽게 안 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부담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아직까지 반등의 폭은 조금은 제한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제한적인 반등의 폭 안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뭔가 기회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20만 원 선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좀 낮춰 잡았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낮춰 잡는 것도 낮춰 잡는 거지만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적절한가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뭐 JYP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살 때 뭐 40배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다 이런 논리가 적용됐지만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면서 디레이팅과 더불어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어요. 뭐 지금 YG 같은 경우에는 뭐 10배 내외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나? 현재 내려온 주가가 그래도 25배 위에 있습니다. 이것도 12개월 포워딩이거든요. 내년도의 추정 실적 EPS가 8,000원대 정도 내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래도 하이브는 1등으로서의 프리미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멤버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해외 기업들의, 해외 그룹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과 위버스의 그 흐름을 반영했을 때는 약간의 프리미엄을 더 줄 수 있다. 그래서 20배에서 25배 정도를 보는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높게 내년도 실적 대비해서 30배를 적용한다면 저는 목표 주가로는 한 24만 원 정도 내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일단 단기적 목표가는 24만 원 정도로 보시고 그걸 넘으려면 내년도에 뭔가 좀 더 실적이 터질 수 있다. 혹은 위버스의
전반적인 생산력이 늘어나면서 밸류에이션을 더 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아마도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뭔가 확실한 걸 좀 더 보여줘야 되겠고 시간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24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